82번 문제에서 5번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지질 이중층의 틸라코이드 막이고 여기는 틸라코이드 강이고 스트로마가 되게 되면 관계 1에 관계 2에 반응 중심은 P680이라 했습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집광복합체 LHC2가 되게 됩니다. P680은 집광복합체의 엽록소 A와 엽록소 B, 카로티노이드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빛 에너지에 대한 것을 반응 중심으로 모아줍니다. 그러면 반응 중심이 들뜬 상태가 되게 되고, 즉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고, 반응 중심 또한 빛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반응 중심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빛이 680나노메타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680나노메타의 빛이 주어지게 되면 680나노메타의 빛에 의해서 반응 중심으로부터 전자가 다른 물질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이 전자를 받아주는 물질이 플라스토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전자를 받아주게 됩니다. 플라스토퀴논은 약자를 쓸 때 PQ라고 적습니다. 여기에서 전자를 4개를 가정하자. 그러면 P680이 전자 4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자기 자신은 산화되게 됩니다. 산화가 되었으니까 강력하게 환원되려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서 얘가 환원되게 돼. 이 과정에서 물이 산화가 되게 되면 4개의 전자가 필요하니까 2분자의 물이 필요합니다. 2분자의 물이 산화가 되면 1분자의 산소가 되고 4개의 수소이온이 이 공간에 농축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산소 발생 복합체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산소가 생성되는 것은 틸라코이드 강 쪽에서 산소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물에서부터 생성된 전자가 4개가 여기로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P680은 4개의 전자를 주고 다시 4개의 전자를 받았으니까 얘는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온 상태가 되게 됩니다. 플라스토퀴논은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전자를 줍니다. 사이토크롬 복합체는 사이토크롬은 약자를 CYT라고 적습니다. 얘는 사이토크롬 B6와 사이토크롬 F로 구성이 된다 해서 사이토크롬 복합체라 해도 되고
사이토크롬 B6F 복합체라 해도 됩니다. 얘가 여기에 4개의 전자를 줍니다. 사이토크롬 복합체는 4개의 전자를 틸라코이드 강에 존재하는 단백질에게 줍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구리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얘는 약자를 PC라고 적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가 여기로 전달이 되면서 에너지는 계속 감소가 되게 됩니다. 이 감소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강으로 8개의 수소이온을 펌핑을 합니다. 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대신 여기는 관계원으로서 관계원은 반응 중심이 P700입니다. 관계원의 반응 중심 둘러싸고 있는 집광복합체. 집광복합체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 중심으로 전달을 시켜 반응 중심을 들뜨게 만듭니다. 반응 중심 또한 빛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빛 에너지는 700나노메타에 대해서 얘가 가장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P700이라 합니다. P700은 700나노메타의 빛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 전자를 내놓습니다. 이때 이 전자를 받아가는 것이 페레독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전자를 받아갑니다. 얘를 표기할 때는 FD라고 표기합니다. 페레독신은 페레독신 환원 효소에 전자를 주면 페레독신 환원 효소에 의해서 페레독신의 전자가 최종적으로 NADP에게 전달이 됩니다. NADP는 한 분자가 환원되기 위해서 전자가 2개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가 4개의 전자니까 2분자의 NADP가 4개의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어서 2분자의 NADPH가 됩니다. 마찬가지 얘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강력하게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플라스토시아닌으로부터 전자를 빼앗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자는 물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관계2의 반응 중심을 거쳐서 플라스토퀴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시아닌, 관계1의 반응 중심을 거쳐서 페레독신, NADP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산소가 발생이 되게 되고 NADPH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12개의 수소이온이 농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수소이온이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하는 고정자는 CFO라 하고 회전자는 CF1이라 합니다. 여기를 수소이온이 이동을 할 때 얘가 CF1이 회전하면서 효소 활성이 활성화되게 되면 ADP와 무기인산을 ATP로 합성을 시킵니다. 이 과정이 광인산화 반응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것이니까 이 정도는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엔 이들 문장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83번 문제.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비순환적 전자 전달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 전자가 물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가 되게 되고 얘는 전자를 받아들여서 환원되는 것이니까 전자가 순환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순환되지 않는다 해서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라 합니다. 혹은 비순환적 경로라 합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은 따라서 산소가 발생이 되게 되고 NADPH가 생성이 되게 되고 ATP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참여하는 관계는 관계 2도 참여하고 관계 1도 참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NADP가 부족해지게 되면 전자를 빠르게 받아주지 못하니까 페레독신에서 전자가 NADP로 전달되지 못하고 페레독신에서 전자가 플라스토퀴논으로 돌아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두색의 경로를 따라가게 되면 전자는 계속 순환되게 되지. 그래서 이 경로를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라 하고 얘는 계속 순환되는 것이니까 산소도 발생하지 않고 NADPH도 생성되지 못합니다. 대신 빛 에너지에 대한 것이 양성자 펌핑에만 사용이 되어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ATP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다. 혹은 순환적 경로이다. 그러면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은 산소도 생성되지 않고 NADPH도 생성되지 않고 ATP만 생성이 됩니다. 이때는 관계 2는 작동하지 않고 관계 1만 작동하게 됩니다. 관계 1만 관여한다. 구분할 수 있겠지. 비순환적 경로와 순환적 경로. 얘는 비순환적 경로에 대해서 먼저 반응은 관계 2에서부터 반응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관계 2에서부터 반응이 시작이 될 때 첫 시작은 물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물에서 온 양성자와 전자전달 사슬을 통한 전자전달은 아니지. 얘는 관계 1의 엽록소가 700나노메타에서 빛을 최대로 흡수한다. 관계 1은 전자 운반체를 환원시킨다. 물에서 온 양성자와 전자전달 사슬을 통한 전자전달은 ATP를 합성한다. 관계 2의 엽록소가 680나노메타에서 빛을 최대로 흡수한다. 첫 시작은 관계 2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여기에서 얘를 흡수하게 되면 전자를 잃어버린다. 이것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얘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얘가 일어나게 된다. 물에서 온 양성자, 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과정에 대한 것은 얘가 작용을 하는 거지 관계 1이 작용을 한다. 관계 1에서 엽록소가 700나노메타에서 빛을 최대로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이 반응의 결과 생성된 전자가 관계 1은 전자 운반체를 환원시킨다. 이때 전자 운반체는 페레독신을 전자 운반체라는 것입니다. 얘도 전자 운반체이고 얘도 전자 운반체이고 얘도 전자 운반체입니다. 전자 운반체를 페레독신은 환원시킨다라고 해야 되고 플라스토시아닌은 산화시킨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 순서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지.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되었으니까 표현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좋은 표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을 숙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관계 1, 관계 2의 중심은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 관계 1과 관계 2의 반응 중심은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한다. 참이다. 두 번째, 관계 2만을 사용하는 순환적 전자 흐름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지,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은 관계 1만을 사용한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또한 NADPH를 생성하지 못하고 ATP만 생성한다 그랬어요. 3번에 관계 2의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는 700나노메타 파장의 빛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한다. 관계 2의 반응 중심이니까 얘는 680입니다. 700이 아니고 680이라 해야 된다. 4번에 명반응이 일어나면 스트로마의 pH가 틸라코이드 공간의 pH보다 낮아진다. 명반응이 일어난다. 양성자 펌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공간은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고 이 공간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집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낮다 이퀄 pH는 p가 마이너스 로그니까 높다라고 해야 되겠지.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스트로마의 pH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높아진다라고 해야 되겠지. 5번의 켈빈회로는 이산화탄소 NADPH와 ATP를 사용하여 탄소와 물을 생성한다. 켈빈회로는 이산화탄소 NADPH, ATP를 사용하여 탄소와 물을 생성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는 답이 또 두 개가 돼버렸네. 내가 또 실수했는가 보다. 관계 1, 2의 중심은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 또 참이고, 켈빈회로는 이산화탄소 NADPH, ATP를 사용하여 탄소와 물을 생성한다. 또 참이다. 이때 이 탄소와 물은 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탄소와 물이라 해도 되고 당이라 해도 되고, 여기가 당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와 물은 당과 당의 변형 물질들을 전체를 일컬어서 탄소와 물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켈빈회로가 당을 생성한다는 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도 답이 되게 되고 5번도 답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수정하자.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부분 답 두 개이다. 관계 1과 2의 중심은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참입니다. 다음. 85번 광합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엽록소는 그라나와 스트로마 전체에 산재해 있다. 엽록소는 틸라코이드에 존재합니다. 이 틸라코이드가 중첩되어 있는 틸라코이드의 집합체를 그라나라는 것이니까 엽록소는 그라나에 존재하는 것이지 스트로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트로마 전체에 산재해 있다는 옳지 않다. 여기는 스트로마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명반응에서는 빛 에너지를 ATP 에너지로 전환한다니까 얘는 참이 되겠습니다. 3번에 광합성에서 방출되는 산소는 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물에서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참이다. 4번에 물 분자에서 방출된 전자가 P600 반응 중심에 전달된다. 그지? 물 분자에서 방출된 전자가 P680에 전달되게 된다. 참이 되겠지. 5번에
순환적 전자 흐름은 NADPH를 생성하지 않고 ATP는 생성한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순환적 전자 흐름,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 순환적 경로는 전자가 이렇게 계속 순환된다 해서 순환적 경로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이 반응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산소와 NADPH는 생성되지 않고 양성자 펌핑을 통해서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게 되면 ATP만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 86번 켈빈 회로에서 한 분자의 포도당 생성에 이용되는 CO2와 NADPH의 분자 수가 얼마냐? 여섯 분자의 RUBP가 여섯 분자의 CO2와 반응을 해서 총 12분자의 3PGA가 됩니다. 3PGA라 해도 되고 PGA라 해도 됩니다. PGA가 3번 탄소의 인산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1번 탄소와 3번 탄소의 인산기를 2개를 가지는 글리세레이트,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 BPG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2분자니까 12개의 ATP가 12분자의 ADP가 됩니다. 12분자의 13BPG가 12분자의 글리셀 알데히드 (3번) 탄소 포스페이트 글리셀 알데하이드의 G 3 포스페이트의 P를 써서 G3P라고 표기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얘를 인산을 왼쪽에 써가지고 포스포 글리셀 알데하이드라고 표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약자는 포스포 글리셀 알데하이드 약자를 PGAL 같은 말입니다. 12분자의 G3P 혹은 PGAL이 됩니다. 얘는 카르복실산이고 얘는 알데히드이니까 여기에서 환원제가 필요합니다. 12분자의 NADPH가 사용이 되어서 NADP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기인산이 떨어져 나갑니다. 12분자의 G3P 중에서 10분자는 재순환되게 되고 2분자는 떨어져 나갑니다. 얘는
3탄소 화합물입니다. 3탄소 화합물 10분자니까 탄소가 30개가 되게 되지. 이 30개가 리블로우저는 5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러면 5탄당 6분자가 되게 되겠지. 6분자의 리블로우저 포스페이트 RUP가 되게 됩니다. 얘는 5탄당입니다. 그래서 3탄당 10개가 5탄당 6개가 됩니다. 얘가 다시 RUBP가 될 때 포스페이트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2개를 가지니까 이때 ATP가 필요합니다. 6분자의 ATP가 6분자의 ADP가 됩니다. 2분자의 글리셀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라 해서 약자를 DHAP라 합니다.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이 하나가 얘로 바뀌게 되면 이 두 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합성이 되게 되면 프럭토즈 과당이 되게 됩니다. 프럭토즈 1번, 6번 탄소의 인산기를 2개를 가진다 해서 F16BP라 합니다. 이 F16BP가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녹말이 되게 됩니다. 이 반응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엽록체에서 생성되는 탄소화물은 녹말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2분자의 글리셀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2분자의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으로 전환되어서 얘가 세포질로 빠져나갑니다. 세포질에서 2분자의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 한 분자가 글리셀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되고 남아있는 한 분자의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과 합성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 F16BP가 되게 됩니다. 얘는 세포질에서는 여러 경로를 거쳐 가지고 설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설탕이 만들어지고 엽록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녹말이 만들어집니다. 세포질로 이동하는 형태는 DHAP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이 해당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이 해당은 이 식물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ATP를 생성하기 위해서 해당 시트르산회로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설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설탕은 식물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인 세포, 즉 잎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지, 잎에 있는 녹색인 세포,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광합성을 하고 보통 줄기나 뿌리의 세포들은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설탕을 만든 것입니다. 즉 이것이 비광합성 세포로 조직으로 수송이 되게 됩니다. 이때 수송되는 통로는 체관이란 말 들어봤죠? 체관을 통해서 다른 비광합성 조직으로 수송이 되게 됩니다. 녹말은 저장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의 형태는 녹말이 되게 되고 다른 조직으로 수송되는 형태는 설탕이 되게 됩니다. 이는 한 분자의 포도당을 기준에 잡았으니까 한 분자의 포도당은 6탄당이니까 이것을 기준 잡으면 돼. 그러면 한 분자의 포도당 6탄당이 만들어지려면 즉 2분자의 글리셀 알데하이드가 필요합니다. 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12개의 ATP, 여기에서 12개의 NADPH, 여기에서 6개의 ATP, 그리고 여기에서
6분자의 CO2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CO2는 6분자가 필요하고 NADPH는 12분자가 필요하고 ATP는 총 18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것을 다 외우면 너무 좋고 이것을 다 외우지 못할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CO2는 6개, ATP는 18개, NADPH가 12개가 필요하다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씩 단편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전체에 대한 대사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보면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와 같은 경로에 대한 것을 외우는 것을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7번을 보면 식물의 광합성에서 켈빈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된다.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직접 분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ATP가 ADP가 되고 무기인산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반응을 본다라면 ATP는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된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NADPH는 NADP로 산화된다. 여기에서 NADPH가 NADP로 산화가 된다.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외워둬야 되지. CO2는 RUBP에 고정되어 PGA로 전환된다. CO2가 RUBP에 고정이 되어서 PGA로 전환되게 된다. 5번에 켈빈 회로의 루비스코는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 이름을 루비스코라 한다 그랬지. 루비스코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산소와 더 잘 반응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이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는 산소가 온도가 낮을수록 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높아질수록 잘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조금 전에 광호흡과 광합성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RUBP가 CO2를 고정해서 두 분자의 PGA가 되면 얘를 광합성이라 하고 RUBP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PGA와 이탄소 화합물인 포스포 글리콜산으로 분해가 되게 되면 얘는 광호흡이 되게 됩니다. 이 두 반응을 함께 촉매하는 효소가 루비스코입니다. 루비스코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CO2와 반응시킬 때 관여하는 효소는 카르복실라제이고 산소와 반응을 촉매할 때 관여하는 것은 옥시게나제라고 했지. 얘는 카르복실라제에 대한 활성은 떨어지게 되고
옥시게나즈에 대한 활성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단백질에 대한 고유한 성질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광합성은 줄어들게 되고 광호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광호흡이 촉진되게 됩니다. 광호흡이 촉진되게 되면 얘는 CO2를 고정해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고 결국 포스포글리콜산은 얘는 이탄소화물이라고 그랬지. 두 분자의 포스포글리콜산이 얘는 이탄소화물이야. 두 분자가 한 분자의 PGA가 됩니다. 여기에서 CO2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산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CO2가 생성되는 호흡이지만 빛의 의존적인 효소인 루비스코에 의해서 일어난다 해서 이름을 광호흡이라는 거야. 따라서 광호흡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식물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광호흡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식물의 생장은 저해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건조한 조건이 되게 되면 먼저 이 얘기를 하려니까 이 단어를 써야 돼가지고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를 통해 H2O가 기화가 되는 현상, 증발하는 현상을 정산이라 합니다. 얘는 기공에서 일어나게 되고 기공에서 물이 증발할 때 기공은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공을 통해서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시킵니다. 그래서 정산은 물을 가지고 정의한 개념이지만 정산작용이 일어날 때 CO2는 흡수가 되고 물은 방출되게 됩니다. 건조한 조건이 되게 되면 식물체는 기공을 닫습니다. 기공을 닫아버리니까 정산작용이 줄어들게 되고 정산작용이 줄어드니까 식물체 내의 CO2의 농도는 감소가 되게 되고 산소의 농도는 증가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효소할 때 효소는 화학 평형은 바꿀 수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반응에 대한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농도의 비가 결정한다 그랬지. 그래서 루비스코의 활성과 무관하게 이 기질은 농도가 감소가 되고 이 기질은 농도가 증가가 되니까 루비스코는 CO2보다는 산소와 더 잘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호흡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광호흡은 높은 온도에서 건조한 조건에서 잘 일어나는 것이 광호흡이다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산소와 더 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수록 산소와 더 잘 반응한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8번) 광합성에서 엽록체의 틸라코이드와 스트로마 사이에 발생하는 양성자의 농도 차이를 어떤 화학약품을 처리해 없앴다고 가정할 때 양성자의 농도 차이, 양성자 농도 차이 혹은 나는 수업할 때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한다 했지. 이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양성자 구동력을 형성하고 추진력, 구동력, 이것이 ATP를 합성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양성자 농도 차이를 없애준다 했으니까 기울기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면 양성자 구동력이 약해지게 되고 ATP 합성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과정이니까 얘는 ATP 합성이라 해야 되겠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9번에 식물의 광호흡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호흡이 많이 일어날수록 고정되는 순탄소의 양은 감소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식물의 생장은 줄어든다 그랬지. 이 부분은 외워두자. 조금 전에 RUBP가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CO2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CO2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가 CO2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광호흡의 문제점이 되게 됩니다. 참이다. 시스리 식물에 비해 시포 식물과 캠 식물에서 광호흡이 많이 일어난다. 광호흡이 많이 일어나는 식물이 시포 식물과 캠 식물이 아니라 광호흡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진화가 된 것이 시포 식물과 캠 식물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광호흡은 높은 온도와 건조한 조건에서 잘 일어난다 그랬지. 이 중에서 영향력은 높은 온도보다는 건조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서 건조한 지역에서 광호흡이 주로 일어나게 되면 이런 환경이 열대 초지나 열대 사막이 되게 됩니다. 열대 초지는 열대 사막보다는 덜 건조한 것, 얘는 진짜 건조한 것. 그러면 이런 지역 자체는 고온 건조한 지역이니까 광호흡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식물들이 잘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식물들이 산다는 얘기는 광호흡에 대해서 적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광호흡에 적응했다는 말은 광호흡이 적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혹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광호흡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응한 식물이 열대 초지에서 주로 적응한 식물이 시포식물이고 열대 사막에서 주로 적응한 식물이 캠식물입니다. 그러나 열대 사막에서도 시포식물도 존재하고 열대 초지에서도 캠식물은 존재합니다. 시포식물과 캠식물에서의 공통된 특징은 광호흡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화가 된 것이다. 차이점은 시포식물은 일반적인 시스리 식물처럼 낮에 정산작용을 하는 것이 시포식물이고 캠식물은 밤에 정산작용을 하는 것이 캠식물입니다. 그러면 둘에 대한 공통점, 둘에 대한 차이점 정리가 되겠지. 따라서 시포식물과 캠식물은 광호흡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호흡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응된 식물입니다. 진화가 된 식물입니다. 3번에 광호흡은 산소를 소모하고 CO2를 생성한다. 이건 조금 전에 적어줬지. 참이다. 4번에 광호흡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포옥시좀에서 글리콜산이 글리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광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게 일어나게 되고 광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엽록체도 관여를 하고
포옥시좀도 관여를 하고 미토콘드리아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세 개의 세포 소기관을 거쳐가지고 매우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이 광호흡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포옥시좀에서 일어나는 일이 포스포글리콜산이 먼저 엽록체에서 글리콜산이 되면 엽록체에서 RUBP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PGA와 포스포글리콜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포스포글리콜산이 글리콜산이 됩니다. 글리콜산이 포옥시좀으로 이동을 합니다. 포옥시좀에서 글리콜산은 글리옥실산을 거쳐가지고 글리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아미노산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두 분자의 글리신이 한 분자의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CO2가 생성이 되게 되고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세포 소기관을 거쳐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대사가 광호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광호흡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포옥시좀에서 글리콜산이 글리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0번 문제. C3 식물과 C4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C3 식물은 켈빈 회로가 엽육세포에서 일어납니다. C4 식물은 켈빈 회로가 얘는 유관 속을 둘러싼다. 영어를 쉬스라 하고 이 쉬스를 일본 놈들이 번역을 할 때는 초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감싸는 것, 이것을 쉬스,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관 속을 둘러싸고 있다 해서 유관 속 초세포라 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난다. 1차 CO2 고정 효소는 C3 식물은 루비스코이고 C4 식물은 PP 카르복실화 효소 PPC라 합니다. CO2 고정의 첫 번째 산물은 C3 식물은 3PG라고 해도 되고 3PGA라고 해도 됩니다. C4 식물은 옥살로아세트산이라 해야 되지. 둘이 바뀌어 있습니다. C3 식물의 경우에는 광호흡이 잘 일어난다 라고 해야 되고 C4 식물은 광호흡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혹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답이 되겠지. 답은 기역, 니은이다. C3 식물의 경우에는 에피더미스를 동물에서는 번역할 때 상피라고 번역을 하고 식물에서는 번역을 할 때 표피라고 번역을 합니다. 식물의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위쪽, 이쪽, 아래쪽, 그래서 위에 있는 표피라 해서 상표피라 하고 아래쪽에 있는 표피라 해서 하표피라 합니다. 이들 표피 조직은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표피세포가 변형이 된 특이적인 형태의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세포를 공변세포라 합니다. 두 공변세포 사이에 뚫려 있는 이 구멍을 기공이라 합니다. 공변세포는 특이적으로 표피에 존재하지만 엽록체가 있습니다. 두 상표피와 하표피 사이에 있는 세포들을 엽육세포라 합니다. 엽육세포는 위쪽에 있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세포를 책상 조직이라 하고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세포를 얘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격이 넓으니까 스폰지처럼 구멍이 뻥뻥 뚫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폰지 티슈, 스폰지는 양놈들 말이고 쪽발이들 말은 해면이라 합니다. 해면 조직이라 합니다. 이들 둘을 함께 일컬어서 엽육 조직이라 하고 세포는 엽육세포라 하면 됩니다. 얘가 엽록체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켈빈 회로가 일어나는 주된 장소가 되게 됩니다. 켈빈 회로의 주된 효소가 루비스코가 됩니다. 잎에 존재하는 유관속, 유관속을 이것은 일본 말이고 우리말로 할 때는 관다발이라 합니다. 이 관다발이 잎에서 볼록 튀어나오게 만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얘를 잎맥이라 합니다. 엽맥이라 하거나 잎맥이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망상맥, 즉 거물맥, 나란히맥 할 때 그 맥이 바로 이 잎맥을 말합니다. 유관속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라 해서 초란 개념을 씁니다. 얘를 유관속 초라 합니다. C3 식물의 경우에는 유관속 초세포가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C3 식물이 됩니다.
시포식물 또한 마찬가지. 위쪽은 상표 P, 아래쪽은 하표 P. 상표 P는 하표 P와 마찬가지로 엽록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유관속이 있으면 유관속, 관다발 혹은 인맥, 유관속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라 해서 유관속 초세포라 합니다. 이 유관속 초세포가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엽록체에서 켈빈 회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여기가 루비스 코가 존재하는 세포입니다. 얘는 이 사이에 있는 이 엽육세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얘는 이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가 듬성듬성한 거지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면 조직이라 했습니다. 얘는 세포가 빽빽하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에서는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포식물은 책상 조직, 해면 조직이란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얘네들을 엽육 조직이라 합니다. 엽육 조직도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엽육 조직은 켈빈 회로가 없습니다. 즉 루비스 코가 없습니다. 대신 이 엽육 조직의 경우에는 엽록체가 아니라 주된 것은 세포질입니다. 시포사이클이라고 하는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리 식물이든 시포식물이든 캠식물이든 전부 켈빈 회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켈빈 회로는 조금 전에 문제에서 그리고 내가 판서했었을 때 RUBP가 PGA라고 하는 3탄소 화합물이 돼. 그래서 얘를 C3 사이클이라 합니다. 따라서 C3 사이클은 C3 식물이든 C4 식물이든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캠식물도 마찬가지. C4 식물은 C3 사이클에 더해서 C4 사이클을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C4 사이클에 대한 주된 효소가 PPC라 하기도 하고 PP 카르복실라제라 하기도 하고 PP 카르복실화 효소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PP 카르복실화 효소가 하는 기능은 뭐냐 그러면 얘는 대기로부터 제공된 CO2를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와 반응을 시켜서 옥살로 아세테이트로 전환시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PP 카르복실화 효소입니다. 이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말레이트로 말산으로 전환되게 되면 이 말산이 유관속 초세포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관속 초세포는 주위에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 엽육 조직으로부터 말산을 공급을 받게 되면 이 말산이 유관속 초세포에서 말산이 피루부산과 CO2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산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CO2가 켈빈 회로에 이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피루부산은 다시 엽육세포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엽육세포는 다시 피루베이트를 전달받아서 피루베이트가 인산화되게 되면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가 됩니다. 다시 여기에 사용되어서 또 말산이 되면 말산이 또 여기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CO2를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C4 사이클에 대한 기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C3 식물과 C4 식물에 대한 체제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유관속 초세포가 둘러싸고 있고 이것을 빽빽하게 엽육세포가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크란츠라고 한 사람이 현미경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관찰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이름을 뭐라 하느냐 하면 크란츠 구조라 합니다. 이 크란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C4 식물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3 식물, C4 식물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9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